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해 승객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KTX와 일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 대응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의 경질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산자부가 오늘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사고로 고립된 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노동자들은 순조롭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경건설사 회장이 운영을 하는 업체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측에 압수수색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우길기 경례 논란 속에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일본의 국제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회의가 이집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을 하는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전리상 입동인 오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며 저녁부터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무궁화 열차가 탈선하면서 시민 30여 명이 경상을 입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해 익산역을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려던 중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270여 명이 타고 있던 무궁화 열차가 탈선되면서 탑승객들은 이 선로를 따라 도보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탈선 사고로 30여 명의 승객이 경상을 입고 이 가운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분들은 119분들이 다 후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체 그냥 걸어가셨어요. 제가 봤던 거 중에 심하게 다친 건 없었어요. 탈선 사고 여파로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의 운행이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발에 묶인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원래 막차 타고 한 12시쯤에 도착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차가 아예 저 지연돼서 더 늦게 도착하면 좀 방법이 없어서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코레일 측은 사고대책 본부를 꾸리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 작업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는 코레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제 저녁 8시 20분쯤엔 선로 조정 작업을 하던 33살 코레일 직원 A씨가 화물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복구될 때까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는 열차가 정체하지 않을 예정인데 모든 열차가 정상화되는 건 오후 4시 이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영등포역입니다. 네, 지금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대로 통제선이 쳐진 게 보이실 텐데요. 사고가 난 지점은 통제선 너머 철로 뒤쪽입니다. 현재 코레일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면서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잠시 뒤 아침 9시쯤부터는 탈선된 열차를 회수하는 작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선과 전라선 등 KTX와 일반 열차의 전 구간 운행을 각각 15회, 10회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 운행 구간을 단축하거나 출발역을 변경하는 것도 10회 이뤄집니다. 특히 모든 열차는 사고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영등포역으로부터 진입하려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되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레일은 사고 대책본부를 꾸리고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6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전기 공급선 해체, 기중기 투입, 선로와 전기 공급선 복구 작업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화 목표 시점을 오후 1시쯤으로 계획했다가 오후 4시쯤으로 다시 늦춰 잡았습니다. 코레일은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코레일 토카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탈선 사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계획이 조정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역에서 YTN 박장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애초 소방청이 발표한 최초 신고보다 3분 앞서 숨이 막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에게 제출한 119 신고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 12분쯤 이태원 일동에서 해당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만 통화가 주변의 심한 소음 속에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언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해당 신고는 끊김으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용산서 정보과를 압수수색해 헬로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참사 발생 후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참사 이후 보고서 삭제는 용산서 정보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보과 간부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구조와 진압을 책임지는 기관은 소방인데요. 이태원 참사 전에는 안전순찰을 하는 의용소방대가 하루에 12명가량 투입됐고 참사 직후에는 소방인력 900여 명이 동원돼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참사 전후 인력 투입 과정에서 미비점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용산소방서가 만든 소방안전대책 문건입니다. 안전순찰을 하는 의용소방대가 하루 12명씩 4일 동안 모두 48명이 동원됩니다.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산 소방서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포함 약 60여 명이 인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 순찰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 인력은 없었고 이태원 참사는 10시 15분 이 공백 시간에 터졌습니다. 1시간 반쯤 뒤 소방당국은 서울시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경기와 인천, 강원, 충북과 충남 등 5개 지자체의 인력까지 동원됐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인력만 자그마치 906명입니다. 관련 규칙을 보면 긴급 구조 대응 상황에서 지휘 통제와 경고, 상황 분석, 구조 진압의 책임 기관은 소방청입니다. 경찰 등 다른 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경찰이 참사 전 인파 통제 계획 등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책임 규명과는 별도로 경찰은 참사 전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 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소방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대비를 어떻게 했고 당시 출동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인파 관리와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이 우선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참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마약 범죄 예방 활동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막상 당일에 마약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137명. 이 가운데 마약 단속을 위한 사복경찰이 5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는 파출소 직원보다도 교통관리에 나선 교통기동대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인력 배치만 보면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이 우선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단속된 마약 범죄는 0건. 단 한 건도 잡지 못할 마약 범죄를 쫓는 동안 참사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형사 인력이 참사 상황을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첫 신고 29분 만인 밤 10시 44분. 하지만 이로부터 10여 분이 지난 시각, 경찰은 출입기자단에 현장 인파 때문에 예고했던 마약 단속을 아직 나가지 못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한 뒤 나가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안일한 대처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 기동대는 밤 11시 4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희생자 수십 명이 의식 없이 실려 나오던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은 참사 예방도, 사후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마약 범죄 예방 활동이 할로윈 축제 기간 주 업무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헬로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최근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두고 대통령 책임을 강조했던 박희영 구청장이 오늘 참석할 예정인 국회 행안위에선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참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현장을 둘러볼 때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함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헬로윈 행사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지역의 구청장인데도 이후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계신지 여부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구청과 자택이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인데도 청사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 중대본 회의가 있어요. 저희 내부적인 대책회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회의는 공식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참사 이후 자택 주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할로윈 전이에요. 할로윈 이후에는 못 뵀어요, 저는.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자신의 SNS 계정까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온라인 창구도 닫아버리면서 여론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구청장은 국가 애도기관과 별도로 자체 애도기간을 연말까지 늘리면서 산하기관의 돌봄 수업 중단을 권고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여러 논란을 아는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있을 당시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했던 박희영 구청장. 구청의 허술한 보고체계와 불완전한 안전대책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박 구청장이 국민 앞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열리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시스템 회의를 열어 안전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장, 지자체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정치권에서는 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총리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통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사과를 촉구하고 한덕수 총리 경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등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성역 없는 조사가 국회의 의무라며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미 사과했는데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무리한 정치 공세가 역풍을 맞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은 경찰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격돌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관련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화요일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광산 매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합동감식을 벌입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광산사고 전담수사팀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 광산안전사무소가 함께 사고가 난 광산 현장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입니다. 경찰은 광산 구조도를 확보하고 갱도내로 쏟아진 토사의 시류를 채취해 성분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사고로 고립된 광산 노동자 2명이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작업 반장인 박정아 씨가 고립 당시에 겪었던 절망과 희망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지만 건강한 모습의 광산 작업 반장 박정아 씨. 지하 200m 갱도에서 고립된 채 아흐레를 버텨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박 씨는 작업 중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우동 쾅쾅 막 쏟아지고 분기가 되는 거예요. 뭐 파이프, 뭐 나무, H빔 막 이런 것들 또 막 토사 막 우릉 꽝꽝 막 하면서 막 쏟아지는 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탈출로마저 막혔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동료와 함께 우회갱도를 찾아 사흘 동안 10여 미터를 파고 들어갔고 남은 화약으로 발파를 시도했습니다. 10개씩 해가지고선 2번 내가 발파를 했었거든요. 막힌 거 뚫으려고.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약을 갖다가 집어 넣은 것만 그냥 구멍이 이렇게 뻥 나고선 그게 폭파가 그렇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커피포트에 스테인리스 부분을 뜯어내 물을 끓이고 남은 커피 믹스를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첫날에는 빨리 끝날 줄 알고 2개 다 먹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저녁밥이니까 저녁밥 먹자 그러고 그걸 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껴둔 비품이 바닥나고 체력마저 떨어지자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거의 다 이제 소진돼가지고 이제 끝나는 판인데 안전등도 이게 모든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갖다 놓은 나무, 땔감 나무도 몇 토막이 이제 안 남았었고 중에는 이제 나이타 가스까지도 이제 없어지더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보이더니 동료 직원이 달려 들어온 겁니다. 서로 주저앉았죠. 주저앉아. 그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탈북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는 애인데 형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때 막 그 자리에서.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노동자들. 이들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광산 안전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작업을 안 합니다 하니까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구조대와 함께 자기 일인 것처럼 걱정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른바 힘 있는 것으로 이름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회장 측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검찰이 광주 지역 중견건설사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를 내사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였고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은 이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건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혐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기 전 당시 검찰 수사관이 중견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업체 감사는 해당 수사관이 회장에게 미리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줬고 이에 따라 계약서나 서류를 숨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광주 시내 식당에서 만나 검찰에 출석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이른바 코치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장님 예상 신문 내용이라는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압수수색에 따른 이제 질문 답변 수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할 회장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보고 이제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 답변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내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내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린 것도 모자라 코치까지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는 고등검찰청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해당 건설사가 무혐의를 받은 뒤 변호인의 상가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을 짓지 않는 광주 건설사가 서울에 상가 건물을 지은 건 석연치 않은 대목이지만 변호인은 모든 게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2년 준공됐는데 다름 아닌 고등검찰청장 출신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시공사가 다름 아닌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서울에 수많은 시공업체가 있지만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가 건물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주인 변호인과 건설사는 어떤 관계일까? YTN이 확보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변호인은 다름 아닌 방배동 상가 건물주, 피 내사자는 중견건설사 회장의 친동생인 당시 업체 감사입니다. 2009년 검찰 내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상가를 건축한 겁니다. 중견건설사가 시공한 변호인 소유 상가는 공교롭게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건설사 2012년 감사 보고서에는 변호인 상가 공사에서 3억 넘는 미수금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 같은 해 1월에 준공이 났는데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있는 점은 의아한 대목입니다. 보면은 아파트 회사거든요. 결국은 한 번도 개인금을 지어지고 없는데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걸 지어지더라고요. 상무이사가 직접적으로 주재해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이에 해당 변호인은 상가 건축이 문제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을 잘 몰라 중학교 동문인 건설사 회장에게 신축을 맡겼다며 미수금 없이 건축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 변호도 후배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고 개인적인 거래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적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주말 내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극적으로 구조가 된 두 광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적의 221시간에 대한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한 건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사진 속의 오른쪽이 작업주장인 박정아 씨고요. 네. 왼쪽이 보조작업자로 알려진 박모 씨입니다. 이 두 분이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보조작업자 박 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생존의 3대 원칙, 체온 유지, 물과 영양소 확보, 또 생존 의지가 잘 지켜졌다고 봤습니다. 임시 비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체온을 유지했고요. 커피 믹스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또 끝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구조대를 기다린 게 결정적이었다고 봤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특히나 사고가 난 광산은 지난 8월 말에도 갱도가 일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바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지난 두 사고를 합쳐서 사고 원인과 해당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 역시도 해당 업체의 안전명령 이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사상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책임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뇌부 3인방의 행적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는 참사 당시 용산서장과 서울청장, 경찰청장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표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이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건 관할 경찰서 책임자인 용산서장이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9시 30분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끝까지 식사를 다 마쳤고요. 9시 47분 관용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10분 후쯤 녹사평역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으로는 차량 정체로 인해서 더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700m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우회로를 찾다가 오후 11시 5분이 되어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일찍 걸어갔더라면 압사 신고가 처음 접수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했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관용 차량 안에 무전기가 있어서 실시간 상황 보고가 가능한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서울청장은 낮에 집회와 시위 관리를 한 뒤에 9시 20분쯤 귀가를 했고요. 이후 자택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취침을 하다가 첫 상황 보고를 받은 건 11시 36분으로 이미 수십 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당일 지인들과 등산을 갔다가 충북 제천 한 캠핑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잠에 든 건 오후 11시쯤이었다는데 사고가 발생하고도 시간이 꽤 흐른 때였지만 이때까지도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에 취침을 하다가 0시 14분 상황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게 됐는데요. 기사에서는 경찰 지휘 보고 체계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이태원 참사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인사까지 책임을 물을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봤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는 국가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선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고요.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두고는 고심이 계속되는 걸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었는데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질하는 것은 쉬운 조치지만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또 내년도 예산안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당초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면 주말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끝내 이루어지진 않았고 공식 입장을 언제 발표할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를 찾아서 죄송하다, 미안한 마음이다 등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공식 사과 논란이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달부터죠. 택시 심야 호출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승차난이 해소가 됐느냐? 이 질문에 이 대답이 지금 제목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목적지 미표시에 콜을 해도 자 택시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택시기사는 어디 간다고 말을 하면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 호출료는 올랐지만 서울의 심야 택시난은 여전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시민들의 경험담을 담고 있었는데요. 한 대학생의 경우는 호출료를 내면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카카오 택시의 부스터콜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네. 배차가 되자마자 해당 택시 기사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목적지를 답하자 장거리를 뛰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그 호출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호출 자체는 무시하고 장거리 호출로 나타나는 콜만 잡아서 손님을 골라 태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택시기사 인터뷰를 보면 그냥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장거리 손님들만 골라 받는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골라 태우거나 아니면 승차를 거부하는 등의 이런 행위는 플랫폼 업체에 적발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페널티를 받기 위해서는 손님이 이를 직접 신고하고 또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서울시 택시 부재 해제, 그리고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인상 등 예고된 추가 대책들이 시행되어야만 승차난이 일부 숨통을 트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승차난에 숨통이 트일 거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안아골절 수술을 잘 마무리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거든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출전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요. 네. 눈 주위 4군데의 골절상 수술이었는데 해당 의료진은 월드컵 출전도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월드컵 전까지 소속팀인 토트넘이 치르는 3경기에는 모두 불참하는 게 확정됐고요. 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비수보다는 공격수가 공중볼 경합을 덜 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한 안과 전문의 이야기도 소견도 담고 있었는데요. 아주 심각한 부상이었다면 당일 라커룸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사물이 둘로 보여서 월드컵 출전이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심한 부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외측 광대뼈 아치 정도만 손상이 됐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했을 텐데 그래도 일부 팬들은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완전한 회복이 더 중요하다면서 무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별리그 1차전인 우루과이전까지 한 17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디 긍정적인 소식이 더 추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하루 앞당기면서까지 월드컵 출전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참가했습니다. 거센 논란 속에 참가한 해군은 우길기와 사실상 같은 자위대 깃발을 내건 일본 호위함에 격려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형 군수지원함 소양. 기시다 일본 총리가 탄 대형 호위함 이즈모를 지나며 격려합니다. 국제관함식 주최국 정상이 외국 함정과 장병을 사열할 때 참가국이 예를 표하는 대함 격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답한 기시다 총리 옆에는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이 함께했습니다. 소양함은 12개 참가국 중 9번째로 등장했습니다.
韓国海軍は2015年以来7年ぶりの参加となります。 사열 후 바다와 상공에서는 참가국이 함께하는 모의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장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방위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かつてない高い頻度で新型の ICBM級を含む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繰り返しており、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開発は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일본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우길기와 해상자위대 깃발이 사실상 같아 여기 격리하는 것을 놓고 반발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관함식에 한국이 참가한 것을 일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대응 등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참가 이후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 등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온 현안을 한일 방위 당국이 어떻게 매듭 지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인류가 당면한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현지 시각 6일 이집트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올해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현지 시간 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샤롬엘 셰이크에서 개막했습니다. 약 200개국의 대표단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스넥 영국 총리를 비롯한 80여 개국 정상과 국가수반급 인사가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이 이어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분위기입니다. The cascading risks are also clear. So this conference must be about concrete action.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약속했지만 세계 석탄 발전량은 지난 1년 오히려 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유럽과 기록적인 가뭄으로 수력 발전에 차질을 빚은 중국에서 각각 석탄 소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총회 개막 전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의 정책으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보다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COP27 must lay the foundations for much faster, bolder climate action now and in these crucial decades when the global climate fight will be won or lost. 이번 총회에서는 또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됩니다. 협상보다는 약속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 이번 총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이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루어지며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안심 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9억 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인 오늘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까지 오르는 등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북과 전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 대전은 2.9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은 17도, 대구는 18도, 광주와 부산은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건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경찰보다 먼저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지시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다시 상황 보고를 받는데 무려 1시간 12분이나 걸렸습니다. 참사 당시 보고 체계가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사이 이태원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 부재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 경찰, 소방 등의 동시 보고를 받고 상호 확인을 거쳐 최종 지시를 내립니다. 지난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때도 당시 청와대는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상황 보고를 받고 즉각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땐 어땠을까? 소방청은 첫 신고 뒤 40분 가까이 지나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밤 11시 21분 첫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엔 신속한 치료와 함께 경찰청과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하지만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건 참사 1시간이 지난 11시 20분쯤. 여기에 경찰청의 첫 상황 보고는 0시 5분에야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지시를 내린 뒤 다시 상황을 보고받을 때까지 1시간 12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이보다도 10분가량 더 늦었습니다. 이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인파와 교통 정체로 구급차의 도착과 출발이 늦어졌고 결국 환자를 실은 첫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관계기관을 조율하고 지시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난 대응이나 수습에 있어서 이 보고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건 지휘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분 1초가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연령대는 바로 20대였습니다. 8년 전에 또래 친구들을 잃었던 이른바 세월호 세대인데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에 들뜬 학생들을 태운 배가 침몰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서 돌아와 보고 싶어. 어떤 마음이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친구를 떠나보낸 또래들의 슬픔은 그만큼 더 깊었습니다. 첫날 출발하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되게 그 느낌을 알거든요. 일단 미안하고 되게 그냥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고. 어느덧 8년이 지나 세월호 세대는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 비극. 이태원 참사로 숨진 사람들 156명 가운데 104명이 20대였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마주하게 된 겁니다. 너무 슬프기도 하고 사실 실감도 잘 안 났는데 처음에는 점점 좀 슬픔이 크게 느껴지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누적 트라우마입니다. 참사를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고 같은 자극에도 심리적으로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는 없었다는 좌절감과 불신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이제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역시 없었다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많이 실망하지 않았나. 온전히 추모할 시간도 부족한데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기 급급한 기성세대를 보면 분노와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할로윈 같은 그런 미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세대가 사실 MZ세대들은 기성세대가 가르친 대로 한 거죠.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20대를 덮쳐버린 무력감, 그리고 공포의 일상화. 더는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젠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명을 붙여 참사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남길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는데요. 과거와 현재 대통령 담화문을 토대로 공식적인 단어 선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일컬어 사고, 참사라는 단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국정의 최우선은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식 명칭으로 참사 대신 사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로 정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행정문서의 표현과 정부의 애도의 마음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표현 논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떨어질까 봐 참사의 책임자가 명백하지 않다며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지명을 빼는 방안도 그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명을 빼고는 그 할로윈 압사, 할로윈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참사와 사고, 희생자와 사망자라는 표현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A4 용지 11장 분량의 담화문에서 책임 주체나 맥락에 따라 사고라는 표현은 16차례, 참사라는 표현은 5차례 사용한 겁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 행위입니다. 참사냐 사건이냐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뿐 아니라 후대의 역사적 평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대에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 역사에서 이번 그 사건을 접할 때 우리가 참사로 규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기억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그 어떤 의지가 담기는 거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애도해야 할 때 정부가 오히려 분열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이름 붙이는 데 굉장히 정치학이 있죠. 근데 이거를 행안부에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사회의 어떤 분열상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따라서 위로부터의 획일적인 규정보다 밑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정의가 이번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해외 증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네.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 관련돼서 그 영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1%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고용지표 호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소식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이 서비스업 일자리가 한 26만 1천여 건 정도 지난달에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20만 5천 건을 상회했고 실업률은 물론 소폭 올랐습니다. 10월에 3.7%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걸 두고서 사실 이 해석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면에는 고용이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 그러면 연준이 고강도 긴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야, 그동안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여전히 고용은 강하네. 침체 일부 우려를 해소시켰다라고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 고용지표 호재와는 달리 지금 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 축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경우는 정리해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 정리해고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애플, 아마존, 굴과 같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아예 안 하거나 그리고 감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채용을 줄인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올해 3월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 지난 이제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이 고강도 긴축을 한 이 수업료, 값비싼 수업료 청구서가 서서히 고용 지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은 고용의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일에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잖아요. 이게 발표되고 나면 뭐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미국의 물가 관리 목표치, 뭐 영국도 한국은행도 2%인데 지금 4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네. 9월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8.2%였는데 이것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10월 들어서는 한 8%선 내외로. 그리고 여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하고 식음료를 제외하고 과연 이 근원 물가 지수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였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전월에 6.6%보다도 소폭 둔화되지 않겠느냐, 한 6.5% 정도로 소폭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연준이 지금 지난 3월부터 거의 기준금리를 거의 4% 가까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관리 목표치의 4배를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10월의 CPI가 7%대로 뚝 떨어져 준다면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뭐 연준의 어떤 이 속도 조절 가능성도 약간 희석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뚝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이 패드 워치를 좀 보게 되면 그러나 굉장히 반응은 좋지 않은 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최고점 상단이 높아지고 있어요. 12월 패드 워치를 보면 12월 빅스텝 가능성이 52%, 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48%로 지금 오차 법인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걸 뭐 빅스텝으로 쳐도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그리고 내년 첫 회의가 2월 1일에 있는데요. 2월 1일에서 또다시 빅스텝이에요. 빅스텝 가능성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3월에도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까지 뛴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지난 9월에 미국의 점도표가 공개되었을 당시에 올 연말은 4.4 정도로 가고요. 내년 기껏해야 상단은 4.6입니다였었거든요. 그거에서 무려 1%포인트가량 기준금리 상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만큼 단기간에 아무리 고강도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 번 뛴 물가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상당히 제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웰 의장이 두 가지를 공언했죠. 한 단계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가 정점에 오른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꿈 깨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네.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월 CPI 발표에 앞서서 현재 시각으로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중간선거의 결과가 미국 경제의 정책이나 또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사실
4년 연임까지 가능해요. 최장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중간 행적에 대한 성적,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하원 435명 전원이 교체가 되고요. 상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100명 가운데 35명이 교체가 되고 주지사가 36명 새로 뽑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냐? 현재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회 주도권이 과연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전 예측치를 보게 되면 정치 전문 미디어의 평가를 보게 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이에요.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CBS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끔찍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고통받는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은 절대 다수가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상원조차 엇비슷하지만 엎치락뒤치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면이에요. 공화당이 상하원 다 압승을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공화당을 더 환호해요. 지금까지 중간선거 이후 통상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도 주가는 오르는 경향이 있어 왔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이후에 평균 12개월 동안 두 자릿수 15% 넘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공화당이 상원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재정부양책을 쓴다는 겁니다. 돈을 푼다는 건 물가엔 또 악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국 사례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예상대로 공화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지금 뭐 횡재세를 거두려고 하는 에너지 관련주들, 플랫폼주들, 소비재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중간 선거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공화당이 이긴다거나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변화라든지 이렇게 우리 경제도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경우에는 3년 정도 적용 시한을 좀 유예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추진 동력이 훼손될 수 물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서명을 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이제 좀 탄력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일에 마지막 금통위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사상 초유의 2번 빅스텝도 가능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진짜 한 해에 6회 연속 금리 인상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1년 동안 3차례나 빅스텝을 하는 것도 정말 하는 이제 탄생 이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뭐 가장 좋지 않은 건 물가예요. 지난달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여기다가 고환율, 고금리 감안하게 되면 2연속 빅스텝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출도 줄고 있고요. 경기 둔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죠. 여기다 자금 시장 경색을 감안하게 되면 베이비 스텝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 시장 불안이 지금 흥국생명으로 시작된 보험사로 지금 전반으로 또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외화 채권 발행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느니 정말 고민이에요. 12월 이제 이 연준이 마리아나 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바로 1.5%포인트 벌어지고요.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빅스텝으로 간다 하더라도 12월에 그래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뭐 자금 빠져나가는 거, 원화 가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고요.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는 오릅니다. 국내 물가를 또 끌어올리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통위에서도 아마 지난번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은 경기를 우려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안전하게 갑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소수 의견으로. 그러면 이번에도 한 명만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이 비둘기파로 돌아선다면 이제 상당히 이창용 총재가 최악의 경우 캐스팅 모티를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에도 사실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물가 잡으려면 뭐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최근에 뭐 가스, 전기, 뭐 수도 요금도 올라서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뭐 가스공사 한전에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는 거 분명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전기 가스 요금 1년에 3번, 4번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누적한 걸 보면 도시가스는 10월까지 36%까지 올랐고요. 네. 전기 요금은 18% 넘게 올랐어요.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한전이 발표하면서 이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0.2%포인트가량 끌어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10월 중에 물가 5.7% 올랐잖아요. 이거 0.2% 내렸다면 9월보다 물가 수준이 낮아져요. 석 달 만에 상승 반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 뭐 이게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조금 더 좀 시차를 두고 반영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추세를 근원적으로 흐름을 나타내는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농축산물 변동의 요인을 뺀 이 근원 물가를 보게 되면 이게 올 10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3.5%가 올랐는데요. 이게 2001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 이걸 뭘 의미하고 있느냐? 아하, 그동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과 에너지 가격과 같은 공급 측 사이드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추세적으로 수요 측의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한번 이렇게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개인 서비스 물가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좀처럼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년 1월까지도 5% 이제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되면 결국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건 또 경기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이미 전기요금, 가스요금 현실화 로드맵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게 되면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려야 하긴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식어가는 이제 이 경기가 문제인데요. 지난달 수출이 2년여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5.7% 줄었습니다. 특히나 레고랜드발 이제 돈맥경화 현상은 지금 보험사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내 자금 시장 아니라 달러 대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외화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은이 만에 하나 이제 추가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다 이러면 자금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대기업들조차도 회사채 발행해서 평상시 수준의 2배, 3배 이상의 금리를 내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더 위험한 건 가계부채예요. GDP 대비 이제 GDP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경우에 이자 부담 리스크가 커지는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한 단계만 인상된다 하더라도 1인당 차주의 이제 이자 부담이 연간 16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불과 1년 2개월 사이에 3%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추가로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영끌하셨던 분들, 비투하셨던 분들, 연세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자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이제 한은도 혹시나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복잡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서민금융 대책이 좀 절실하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9억 원짜리 주택까지 확대하는 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복합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점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로 한국경제연구원도 1.9, 하나금융경영연구원은 1.8이에요. 증권사들은 더 부수적입니다. 1.6%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제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막고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크게 한 3-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늘부터 2단계 접수가 시작이 돼요. 그동안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였는데 오늘 6억 원 이하로,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소득 여건도 1억 원까지, 대출 금액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한 번 낮췄어요. 이걸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안심전환대출의 기준 가격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민정책금융을 올해 10조 원에서 12조 원 가까이 늘리겠다. 지금 이제 급전이 필요해서 불법 사금이용으로 전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긴급 생활비를 제도권 내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9월에 시행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4억 원 이하였고 지금 6억 원 이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또 뭐 9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고 하면 4달 만에 이제 5억을 조정하는 건데, 그 수요 조사를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들고 신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5년, 2019년 2번 해봤고 이번 3번째예요. 네. 3번째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학습 효과로 그동안 데이터를 봐서 이 정도는 수요 예측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1차 실패한 이후 총 25조 원 가운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조건이 너무 탄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조 원이 채 신청이 안 나갔어요. 네. 그럼 나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기준 가격을 지금 내년 1월이라고 하면 불과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6억 원에서 또 3억 원 더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마 이제 이번 2차 접수 기간에도 저는 접수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6억 원 이하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대출, 왜냐하면 30년 동안 최저 3%대 장기로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2자릿수 이상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만일 내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라고 하면 내년에 배정된 재원이 20조 원밖에 안 돼요. 더 작아요. 올해는 25조 원이지만. 네. 근데 이 재원이 대부분 어디에서 주택보식보증공사가 모기지증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회사채도 잘 안 팔려요. 국공채도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채권을 발행해서 장기 30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흡수해 가버리면 다른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대출 금리를 더 이제 덤태기 씌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하나가 더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게 되면 이게 지금 9억 원만 어렵냐? 10억 원, 11억 원은요. 왜 네. 가이드라인이 9억 원이냐? 경계선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사전 준비, 그리고 이제 좀 철저히 하고서 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철저히 하고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전 끝부분에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뭐 8억, 9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분들, 내년에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이 대출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10억이나 11억 원인 분들도 아마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뭐 예컨대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걸 처리하고 공급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좀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요. 네, 그건 집 갖고 있는 분들이 고민일 거고요. 네. 더욱더 큰 문제는 전세 대출이 최고 상단이 7%가 넘어섰어요. 네. 근데 안심전환 대출에는 전세 대출은 빠졌습니다. 네. 왜냐?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만 허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
아니 전세 사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니 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영끌하셨던 분, 비투하셨던 분들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베팅했던 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작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안 낮춰주느냐 이런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걸 주택 가격을 계속 기준을 올려서 물론 가계부채 연착륙시키겠다라는 취지는 100번 공감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비상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발생하기도 했는데 전라남도는 AI를 막기 위해 농민에게 철저한 차단 방역 협조를 구하고 선제 예산 집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오리 2만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입니다. CCTV가 움직임을 감지하자 자동으로 소독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예년보다 20일 정도 일찍 발생하자 농민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나온 지 4, 5일 만에 농가에 전염이 되는 것 보면 AI가 지금 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임 씨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축사 소독 횟수를 하루에 10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공기를 통한 전파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청정지역이다시피 했던 북유럽과 따뜻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까지 AI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600여 농가가 사육하는 오리와 닭은 모두 2,700만 마리인데 오리는 전국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방역을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철저한 소독을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염이 안 되도록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저희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 전라남도는 도지사가 모든 가금류 사육 농민에게 차단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AI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감귤 선별 시스템이 제주에서 선보였습니다. 질 좋은 감귤만 쏙쏙 골라내는데 정확도가 99%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대형 감귤 유통센터에서 오래산 감귤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감귤 선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시간당 198만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썩거나 흠집, 병해충을 입은 것 등 17개 문제점이 있는 감귤만 쏙 골라냅니다. 인공지능 특성상 학습을 거치면서 더 똑똑해져 감귤 분류 작업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정확도 99%를 자랑합니다. 사람이 선별 작업을 한다면은 사실 정확도가 한 80%에서 90% 이하 정도로 됩니다. 이제 저희 AI 경우에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9%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또 한 개 라인마다 시간당 감귤 3만 3천 개를 선별할 수 있어서 사람 8명이 하던 일이 이제는 2명이면 충분합니다. 1년 가까이 인공지능 감귤 선별 시스템을 시범으로 써본 농협 측은 일손도 줄여주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저품질 감귤을 정확하게 골라내 상품성을 높여준다며 만족스러워합니다. AI 기계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이제 절감이 되고요. 또 상품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 개발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때까지 필요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판로 확보까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원 측은 인공지능 선별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여 오는 2025년까지 제주 지역 농가와 농산물 유통센터 등 20여 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2승 2패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키움과 SSG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오늘 저녁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립니다. SSG와 키움은 시리즈 우승의 분수령이 될 5차전 선발 투수로 각각 팀의 에이스 김광현과 안우진을 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1차전에서 맞붙어 김광현이 5와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을 했고 안우진은 2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을 한 뒤 손가락 물집이 터져 조기에 강판했습니다. 역대 2승 2패를 기록한 뒤 맞이한 10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5차전을 이긴 팀이 시리즈를 우승한 경우는 모두 8번 있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이 좌절된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새 사령탑으로 염경엽 KBO 기술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LG 구단은 염경엽 감독과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3억 원, 연봉 5억 원과 옵션 3억 원 등 총액 21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염경엽 신임 감독은 넥센 코치와 감독, SK 단장과 감독을 거쳐 KBO 기술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동이지만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북과 전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3도, 전주 5.2도, 대구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동과 영남, 전남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천적인 군사 조치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고 또 무자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